5월 3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나 총리 장관 임명하고 난 이후에 터지는 의혹을 보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변명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고, 그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공격했던 민주당의 이야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수만 뒤바뀌었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당은 청문회 절차나 또 기준 그리고 인사 선임에 있어서 결격 사유나 5대 결격 사유 자체를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가고 각종 검증은 별도로 해서 청문회 오기 전에 걸러내야 된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고 난 이후에 모든 도덕과 정의를 양손에 쥔 양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고 간 35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하겠다 어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십시오. 하고요. 모든 국정원, 검경, 그리고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이 썼던, 또 국회가 썼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다 까발리고, 지난 10여 년간 모든 정권에서 썼던 8조가 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부 공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만하고, 특수활동비라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을 여야가 서로 집권할 때 절겼던 부분에 대해서 공의 국민 앞에 사과하고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쪽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밥 먹었다라는 집에 뒤져서 어떻게 처벌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거 정말로 제대로 처벌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칼 자루를 손에 쥐었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과거에 자기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붙어서 한자리 하겠다 한 사람들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붙어서 한자리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정의감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이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각자의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따라서 접근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까웠냐, 문재인 현 대통령이 가까웠냐, 여 성향이냐, 야 성향이냐, 고향이 어디냐, 이 차이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도 더러웠고 지금도 더러운 것은 똑같은 이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화, 유엔에서 일하고 외교부에서도 특채되어 일도 했고, 이 스펙도 좋고 생긴 것도 멋지고, 그야말로 이 캐리어 우먼으로서 멋져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도 뒤져보니 위장 전입인데, 자기가 이하여고 나왔다고 딸도 이하여고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지인 집에 맡겠다 했는데 위장 전입을, 알고 보니 당시 이하여고 교장이 전세로 사는 집 주소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전세권을 또 이하여고에서 갖고 있다. 일종의 이하여고에 한마디로 사택 비슷한 데다가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좀 알고 있는데요. 전에 이하여고 교장이라는 분도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서 만나서 인사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캐리어 좋은 사람들끼리 인맥을 형성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자, 거기에 정여세 탄로도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공립고 강사로, 영어 강사로 아내가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모집 기한이 지나갔는데도 특혜로 지원해서 몇 년째 하고 있다. 또 과거에 강남에 학원 원장을 했다고 경력을 썼는데 그런 학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경력에 허위로 기재한 건지 아니면 바지 사장으로 본인 맘대로 했는데 뭐가 학원을 한 것인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국정원장 서우는 제가 한 열흘도 더 전에 했던 1년간에 6억이 훨씬 넘는 재산이 3차장 시절에 늘었고 또 KT 스카이라이프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고액의 자문료 등을 받았고 이랬는데 그때 주식 펀드가 화랑이어서 거기서 벌은 돈이다 이야기하고 중소기업 시설 대출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리죠. 건물을 매입해서 상가를 6개를 갖다 가지고 월 1200만의 수입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멍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냥 통과시켜주기에 급급합니다. 국정원장 통과시켜주고 나면 나중에 뭐 도움되는 일이 있습니까? 참 야당도 이따위로 할 바에야 야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총리 인준을 국민의당은 이러다가는 호남표 다 잃는다고 해주겠다. 문제가 의혹이 있지만 해주겠다. 바른정당은 모범생답게 행동하려고 해주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비는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 인준이 정치화됐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 인준이 늦어진다고 국민이 걱정한다.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지만은 원칙 그대로 한다. 공약 파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방장관 등 인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자, 위장 전입에 착한 위장 전입, 나쁜 위장 전입을 구분하려고 그러더니만 그래서 자녀 학교를 위한 마누라 좋은 직장을 위한 위장 전입은 착한 위장 전입으로 배제해서 빠지고 투기를 위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은 나쁜 위장 전입이라서 그것만 적용할 듯이 바람을 잡더니만 양심이 있으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지역에 다니는데 외부에서 위장 전입이 많이 와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티오가 꽉 차서 딴 데로 밀려난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며 원래 그 학교에 교사로 나갈 수 있었는데 다른 데서 굴러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밀린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참에 위장 전입에 관한 법률을 바꾸자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등록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서울 강남에만 주민등록을 하고 살기는 전국에 흩어져서 살면 되겠네요. 그것도 위법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식 교육 좋은 데 가서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누구나 다 학원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 근처에 가서 다 살고 싶지요. 그러면 그쪽에 적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얹어놓고 전부 그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애들 거기서 학교 보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했는가 싶으니까 또 꼼수를 내놨습니다.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만 배제한다. 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입니까? 자, 이낙연이 위장 전입 89년, 강경화 위장 전입 2000년, 김상조 위장 전입 97년에서 2004년 모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자의적 아니냐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꼼수 쓸 일도 없고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2005년에 이후에 위장 전입만 문제 삼는다면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장관이나 총리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위장 전입은 주로 언제 합니까? 애가 고등학교 갈 때 대부분 위장 전입을 하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갈 때쯤에 나이가 18살, 15살쯤 됐을 건데 15살이면 대부분 40대 초중반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장관이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은 이미 2005년 전에 위장 전입을 다 해서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을 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을 배제한다면, 그러면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서 무슨 50대 한 초반 정도로 카트라인을 끊어야 그런 사람이 걸릴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으면 위법이고 지금도 위법인 거죠. 청문회를 한다라고 인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공소시효 지났는데 법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과 양심으로 봤을 때 장관직을 수행할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인사청문회가 있은 뒤로 그걸 알고도 저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인사청문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을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이 장관을 된다, 총리가 된다라는 걸 생각도 하기 전에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도덕과 양심을 지켰느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거고, 인사청문회를 해도 나는 위장 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의 차이라는 거는, 그러면 망신을 당할 수 있을 거니까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도덕성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들 지금 전부 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들입니다. 5년 정도인데요. 그럼 아무리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지금 탈세고부터 시작해서 표절이고도 다 지금 인사청문회 나와서 그런 거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사법 처리되는 사람 봤습니까? 다 공소시효는 지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낙마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요,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처럼 소통인이 탈권인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국민들 앞에 우리가 쓸 사람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일정한 경험과 캐리어나 퍼포먼스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건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이 문제가 있더라.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나 사회지도층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은 현실이다. 부끄럽게 생각하지만은 뭐 우리 잘못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그냥 우리는 사람을 추천할 거니까 하자 요인이 중복해서 발생하면 낙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 국회가 알아서 낙마를 시켜주라. 낙마하는 거 감수하겠다. 근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우리가 출범했으니 이렇게 검증해서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사항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청문을 해봐야 아는 건데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추천한 사람 중에 일정한 비율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낙마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곧바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정권에 모르겠습니다. 그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몇 사람은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그 정권에 따라가는, 한마디로 이 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 몇 명은 카우보이라 보면 나머지는 소떼인데, 아니 박근혜 이명박 때 소떼는 더러운 소떼고 이번에 소떼는 깨끗한 소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진흙바닥에서 풀 뜯어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두 소떼 다 똑같은 소떼예요. 어떤 소떼는 저기 있다가 일로 가고 어떤 소떼는 여기 있다가 절로 가기도 합니다. 소가 무슨 뭐 경계가 있습니까? 풀만 많으면 아무데나 가서 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 우리는 선민의식. 기독교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은
여호와로부터 점지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저는 성경을 배울 때 개풀 뜯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만 선민의식이면 대한민국에 와서 뭐 하려고 기독교를 가르칩니까? 그것은 예수가 탄생하기까지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단지 역사일 뿐이지, 그건 이렇게 해서 탄생했구나라고 배우는 종교의 역사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걸 갖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가 뭡니까? 일종의 혁명가로서 기득권의 권위에 탈피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똑같이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가는 보답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뭐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개뿔 트는 소리 하면서 가르칩니까? 아니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똑같은 삶을 살아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여느 정치인과 다르지 않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임종석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권력의 해바라기들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총대 메고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들 다 붙어 있습니다. 대선 때 되면 캠프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치꾼들 다 붙어 있습니다. 될만 했으니까 일찌감치부터 많이 붙어 있겠죠. 똥파리들이. 결국은 그 똥파리 중에 벌을 잡아내느냐 파리를 잡아내느냐 하는 차이는 쉽지 않은 일이고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국민 앞에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낙마하는 사람이 나온들 어떻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 그룹들만 깨끗하냐 도덕적이냐, 또 남은 정치 세력들은 전부 더러운 놈들이라서 다 적폐의 대상이냐, 이렇게 가식을 뜨느냐는 겁니다. 자,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 원칙이 이미 흔들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5대 비리 관련자를 인사에 등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적폐라든지 부패, 반칙, 특권의 상징처럼 제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똑같이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와대의 공직 기준을 수정하는다. 원칙 신뢰를 무시한 면죄부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 또한 이 시대에서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진흙바닥에 같이 굴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양해를 구할 거는 양해를 구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남과 다르지 않다라는